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지난 2016년 12월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에서는 한 권의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의 노벨 평화상 공작을 폭로한 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망명한 김기삼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 언론인이자 작가인 도널드 커크가 공저한 이 책의 제목은 The Hunt for the Nobel Peace Prize, 한국어로 직역하면 노벨 평화상 사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김기삼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정원에 8년 동안 근무했으며 국정원 재직 중 알게 된 김대중 정권의 노벨 평화상 공작 등을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한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라는 책을 출간한 인사입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의 노벨 평화상 공작을 폭로한 뒤 다양한 형태의 살해 위협을 느껴 2011년 미국 정부의 망명 허락을 받아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공저자인 도널드 커크는 미국 명문대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뒤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나 프랑스 파리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을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국제 저널리스트로 꼽히고 있는 언론인입니다. 김기삼 변호사와 도널드 커크 씨는 공저 노벨 평화상 사냥에서 김대중 정권이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 각계 지도층 인사들에게 얼마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로비를 했는지를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오프라인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의 내용 등을 번역해 김대중의 노벨상 프로젝트라는 장기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시작된 이 시리즈는 11월 초까지 약 20회에 걸쳐 연재됐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연재된 뒤 한국어 책으로 출간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카이데일리에 연재되고 있는 이 연재물의 정리는 박혜수 편집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번 시리즈와 관련된 편집자 주, 즉 편집자의 의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 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정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집자 주. 또 공동필자인 국정원 출신 김기삼 미국 변호사와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는 이 시리즈의 첫 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이 한 개인과 국가의 중요한 시기에 관한 소중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동시에 우리 필자들은 이 책이 앞으로의 노벨 평화상 수상 과정에 일종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올해 마침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무슨 짓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궁금해하는 모든 이에게 늦게나마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한편 모두에 소개해드렸던 2016년 노르웨이에서 김기삼 도널드 커크 공저의 노벨 평화상 사냥이 출간된 뒤 노르웨이 국영방송인 NRK의 와일드 헬레센 기자는 이 책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 한국인 망명자 우리는 노벨위원회를 속였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긴 분량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소개한 적이 없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분량이 평소보다 다소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사 전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번역해 보도한 노르웨이 NRK의 관련 기사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 짜여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한국 정보문서를 기반으로 새로 출간된 책에 따르면 노르웨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쫓는 게임에서 체스의 말처럼 사용됐다. 화려하게 장식된 오슬로 시청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75세 한국 대통령 김대중이 짧은 발걸음으로 연단을 가로질러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 손에는 금으로 된 노벨상 메달, 다른 손에는 상장을 들고 약 1000명의 관중과 수백만 명의 TV 시청자 앞에서 찬사를 받았다. 날짜는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은 그 해의 평화상 수상자였다. 목표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알고 계시겠지만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2000년은 바로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뇌물, 뒷돈을 바치고 김정일과 만났던 해입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에는 이 김대중과 김정일의 뇌물을 매개로 한 그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사 이어갑니다. 20여 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 김기삼 씨는 NRK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사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벨 평화상에 걸맞은 평화사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6년 12월 노르웨이에서 출간된 책 노벨 평화상 사냥 The Hunt for the Nobel Peace Prize에서 김기삼과 미국 언론인이자 작가인 도널드 커크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르웨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부패와 뇌물을 사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대통령의 평화상 후보 자격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적 결정과 행동을 이끄는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면서 비밀 노벨 프로젝트, 이런 작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사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 특히 북한과의 평화 및 화해를 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의 햇볕 정책은 남북 간 오랜 갈등을 타개한 돌파구로 여겨졌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라고 평화상 수상자는 말했다.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꿈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그는 여러 해 동안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이 책은 김대중이 국가원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정원이 노벨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어 대통령을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김기삼은 설명한다. 국정원 산하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했다. 대외협력지원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노벨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겁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대통령 관저인 서울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의 개인 보좌관으로서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른바 노벨팀, 즉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국정원 그룹은 노벨위원회가 자신들이 캠페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만약 노출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했다. 김대중의 후보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은 노벨위원회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했으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노르웨이와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칭찬을 확보해야 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 기사는 이어서 노르웨이의 중요한 두 사람이 주요 목표였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노벨팀은 정보자료를 만들고 동시에 외교관을 가장해 노벨위원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노벨 평화상 사냥은 전하고 있다. 결국 구나르 스톨세트와 게이르 룬데스타트 두 사람이 한국 캠페인의 주요 목표로 지목되었다고 김기삼은 말한다.
당시 구나르 스톨세트는 노벨위원회 위원이자 오슬로 주교였으며 게이르 룬데스타트는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이자 노벨연구소의 소장이었다. 노벨팀의 계획은 이들이 오슬로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대사 및 그 배우자들과 저녁 식사에 초대되는 것이었지만 햇볕 정책과 한국 상황에 관한 객관적 정보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다라고 최근 정보보고서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김기삼은 NR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톨세트가 노벨위원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김대중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김대중이 강력한 평화상 후보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암시했다고 전했다. 룬데스타트 씨도 김대중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들은 80년대 하버드대에서 함께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룬데스타트는 노벨위원회에서 많은 작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톨세트와 룬데스타트는 남한의 노벨팀이 조종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였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기사는 이어서 한국에 초대된 스톨세트, VIP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을 방문하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책에 따르면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는 스톨세트와 룬데스타트를 따로 여러 차례 만나고 대사 관저와 레스토랑에서 여러 번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1999년 한국의 노벨팀은 스톨세트와 그의 아내를 한국에 초대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받던 것으로 보인다. 책에 따르면 스톨세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방문은 그와 김대중 대통령 간 비공식 회동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노벨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상하기 약 1년 반 전에 이루어졌다. 1999년 스톨세트 부부의 방한 일정은 노벨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김한정이 기획했다고 한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스톨세트 부부는 김한정과 그의 국가정보원팀에 의해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다. 이제 김한정은 주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 책은 말한다. 국가정보원의 노벨팀은 스톨세트와 그의 아내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1등석 항공권, 호텔 모든 것이 포함되었고 한국정보원과 김한정은 스톨세트를 매우 잘 대접했다라고 망명자 김기삼은 말한다. 정보기관의 기록보관소에는 스톨세트가 방문 후 보낸 감사 이메일이 남아있다. NRK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메일에는 물론 대통령과 영부인을 만난 것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김기삼은 NRK와의 인터뷰에서 스톨세트와 그의 아내가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을 때 한국팀의 태도는 이제 그를 낚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마음과 감정을 샀다고 생각했다. 노벨 평화상만이 우리가 돈으로 직접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르웨이인들에게 큰 금액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고 대신 노벨위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다. 특히 스톨세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기사는 이어서 기록된 만찬과 회의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책에 의하면 한국 대사와 외교관을 가장한 정보요원들은 스톨세트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했으며 2000년 평화상 수여가 결정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는 정보문서를 인용하였다. 룬데스타트는 지난해 출간한 그의 책 평화의 비서 노벨상과 함께한 25년에서 1983년에 김대중과 하버드대에서 함께 있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김대중이 이미 1980년대부터 노벨 평화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상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도 적었다. 룬데스타트는 1997년에 한국을 방문했으나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7년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김대중이 나를 만나고 싶어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한국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어 했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알려진 사람과 만날 의향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노벨 평화상 사냥에서 저자들은 룬데스타트가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와 가졌던 만남과 만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룬데스타트는
아마도 이 만남들이 비밀 캠페인의 일부였고 그 대화 내용이 모두 서울 본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최근 주장한다. 기사는 이어서 역사적인 만남 전 수억 달러가 지불되었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주요 돌파구는 2000년 6월에 이루어졌다. 북한의 김정일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김대중이 그의 평화상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다시피 김대중, 김정일의 평양 만남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김대중, 김정일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반역적 행위가 있었으며 지금 한국이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제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 결코 박수를 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아주 추잡하게 얻었던 노벨 평화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에게 큰 승리였다. 그는 열애 동안 평화상 후보였으며 정상회담이 열린 해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룬데스타트는 그의 저서에 쓴다. 하지만 룬데스타트는 북한의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동의한 이유가 단순한 화해와 평화 작업이었는지 의문을 가졌던 것 같다. 남한 대사가 룬데스타트와의 회의에서 보낸 전보에 따르면 룬데스타트는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이 사용되었다는 징후가 있는지 질문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대사는 강하게 부인했다고 노벨 평화상 사냥에서 언급한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김기삼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당시 노벨위원회가 모르게 돈 주고 열린 회담으로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그것은 회담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김기삼은 말한다. 그는 2003년과 2004년에 자신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특별수사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조사 결과 최소 4억 5천만 달러가 회의 전 북한에 지급되었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김기삼은 이 금액이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김기삼 변호사는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건넨 돈의 총액이 특검에서 밝혔던 4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그 3배를 넘는 1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룬데스타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후 현대를 통해 북한에 지급된 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00년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현대가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압박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라고 룬데스타트는 썼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 송금이 햇볕 정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기사는 이어서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장에 초대된 본데빅, 이런 소제목 아래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이용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벨 프로젝트 팀은 노벨위원회에 아첨하는 것 외에도 위원회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부터 지지와 칭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중 하나는 반세기 동안 남북한에서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마침내 비록 며칠 동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 8월 분단된 한반도 양쪽에서 100명씩 온 한국인들이 나흘 동안 가족, 친지들과 상봉한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시 막 사임한 노르웨이 총리인 셀마그네 본데빅이 이산가족의 재회를 지켜보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한국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에서 헤어져 살던 사람들의 재회를 증언하기 위해 셀마그네 본데빅을 초대했다. 우리는 본데빅이 노벨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라고 김기삼은 말했다. 노벨 평화상 사냥에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쓴다. 국내 정보기관의 내부 메모는 노르웨이 방문객들이 공항의 VIP룸을 통과할 때 지극한 환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국 측은 평화상 수여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 즉 노벨위원회 위원이나
노벨 연구소의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무례할 뿐만 아니라 평화상을 받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상봉장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노벨상위원회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와 아들, 형제, 조카, 삼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본데빅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하다. 이산가족 상봉장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이보다 더 강한 감동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북 간의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간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데빅은 재회 후 아프텐 포스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본데빅은 노벨 평화상 사냥에서 드러난 정보에 대해 NRK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김대중을 지지하기 위해 노벨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적이 없다. 제 입장에서는 김대중을 위한 그러한 광범위한 캠페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김대중을 알고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에 초대된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벨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김대중이 평화상 후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평화상 후보로서 그의 이름을 노벨위원회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재회 장면이 있은 지 2달 후 노벨위원회는 2000년 평화상을 김대중에게 수여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12월에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바로 6개월 전인 2000년 6월에 김정일에게 그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열어서 국제적 쇼를 했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기 2달 전인 2000년 10월에는 남북 상봉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의 전직 총리를 초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집요하고 정교하고 노골적인 그런 전방위적 공작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김기삼과 도널드 크크가 이야기하는 캠페인이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김기삼은 이 상이 북한의 김정일을 정상회담에 초대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급과 같은 일부 잘못된 전제와 부패를 바탕으로 수여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노벨 프로젝트의 한국팀은 노벨위원회를 속이고 조종했다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 기사는 이어서 스톨세트와 룬데스타드,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노르웨이 사회지도자 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 부분 또 더 서술하고 있는데 분량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건너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2009년 8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사망했다. 햇볕 정책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은 여전히 고립된 공산 정권이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2006년 이 나라는 첫 번째 핵폭탄을 시험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핵실험을 수행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201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에서 김기삼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정원 출신의 양심선언 전력을 가진 김기삼 변호사와 국제저널리스트인 도널드 크크 공저의 노벨 평화상 사냥 이런 책이 출간된 뒤 노르웨이 국영방송인 NRK의 와일드 헬 에센 기자가 보도한 장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은 한국인들에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상입니다. 물론 지금도 김대중을 영웅시하고 김대중 일종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아주 자랑스러운 상일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그 과정을 아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결코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상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노벨 평화상의 명성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